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무엇인지 오늘 좀 상담하도록 하겠고요. 또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고, 이 밖에도 땅 문제, 돈 문제라든가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혁신도시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건물에 빨갛게 유치권 행사 중. 네. 그게 바로 유치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건설 현장, 네. 특히 이제 완공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는 모습인데요. 예. 플랜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그런 그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이제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에 그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즉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얘기를 들으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근데 쉽게 말한다면은 건물에 유리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네. 이런 경우. 그렇죠. 일단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건물주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대여를 해줬어. 그런데 그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난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그 건물을 가치를 더 높인 그런 행위들 이런 거를 해서 전기, 수도, 공사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채권들, 즉 공사대금을 안 줬을 때는 그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어려운 말로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여해 준 거하고는 다르네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다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오해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돈 주기 전에는 이 집에서 못 나가 하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범죄고요. 그런 게 아니라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물건이라면 이제 건물이 대충 되겠죠. 그 물건에 관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비용을 투여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채권, 즉 공사대금 채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사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데, 유치권이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그 받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받을 때가 안 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점유를 잃은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공사를 다 해줬어. 그런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다 해주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때 주겠지라고 믿고 그냥 나왔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유치를 하면 유치권이 행사가 안 돼요. 한번 그걸 비워줬기 때문에, 즉 점유를 한번 잃었던 현장에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돈을 줄 때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유치권. 그런데 보통 이제 공사 진행 중이면은 입주가 안 한 상태에서 보통 유치권이 붙던데, 그럼 어떻게 다른 거죠? 점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떤 점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점유라는 거는 조금 법률적으로 복잡한 개념인데 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내가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내가 먹고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만 거기에 문을 잠궈가지고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던가, 또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출입문을 그냥 토치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설 경비회사 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아예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플랜카드를 걸어서 네.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알려야 됩니까? 알릴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죠. 굳이 알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완벽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문을 뭐 닫아놓고 거기를 잠그고 있어서 나만 들어갈 수 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플랜카드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빠져도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고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요. 있어야 유치권이 그래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지만,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건물주, 건축주라 그러죠. 이 건축주가 있고 건설사한테 이 건물을 지을 때 맡겨요. 그다음에 이 건설사가 또 다른 하청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구조거든요. 이때 하청업체들은 건설사한테 돈을 받기로 돼 있어요. 네. 건축주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청업체는 건축주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놨는데, 뭐 일부분이겠죠. 뭐 내가 샤시를 했거나 아니면 외벽을 했거나 뭔가를 해놨는데 그거를 안 주는 겁니다. 공사대금을. 건설사한테 내 공사대금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건설사가 나는 그 건사대금을 나중에 줄게라고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또는 나 아직 건축주한테 못 받아서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어라고 했을 때, 그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축주의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인 거예요. 하청업체도 그러면 하청업체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네. 건설주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공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변제기가 도래하고 뭐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을 돈도 없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머릿속에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잃으면 그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또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지금 그 이혼한 지는 10년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상대편에서 국민연금 분할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혼을 할 때 전 재산을 다 주고 왔는데 맨몸으로 해서 나왔는데 네. 지금 그 통지서가 공단에서 온 거예요. 네. 상대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저한테도 오고 상대편에서도 네. 이제 같겠죠, 똑같이.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럼 저는 반을 무조건 줘야 된다고 공단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화해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혼하기 전에 이혼할 때 전 재산을 다 주고 왔는데 그런 뭐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것도 잘 몰랐었어요. 이혼할 때 뭐 국민연금이 저도 국민연금이 그때 나오는 것도 몰랐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이게 국민연금 있다는 걸 알아갖고 했는데 이게 반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원래 이혼을 하신 게 10년 되셨다고요? 네네네. 이혼을 하실 때 10년이 되셨으면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원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맞는데요. 그 네. 국민연금에 따로 법률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반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은 반을 달라고 청구를 했을 거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불복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연금에 문의해 보시면 불복 절차가 있어서 거기서 나는 이미 재산 분할을 해줄 당시에 이미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내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 무조건 반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다가 이의를 신청했더니 자기들이 이걸 뭐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쪽에서 신청을 반을 달라고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뭐 법원으로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네, 해서 그렇게 법원에서 나중에 결국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국민공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재량을 거쳐서 얼마를 줘라, 뭐 어떤 부분을 줘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네.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 비율을 판단을 받아야 돼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이 넘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10년 전에 이혼했을 당시에 재산 분할 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편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대편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알 필요는 없어요. 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을 주라고 결정이 떨어지면 아직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거지 그분의 뭐 연락처를 알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만약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 예,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네네. 이의를 제기하시고 무조건 반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돼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점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건물에 뭐 점유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없을 테고 계속 돈을 안 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유치권의 가장 큰 효력은요. 네. 돈을 안 줄 때 나는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깔고 앉아 있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권리인 건 맞는데요. 예. 그렇다고 돈 안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 좀 다른 것이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서 네. 돈을 안 갚았을 땐 경매를 넘기면 그 경매에서 발생한 돈, 그 물건이 팔려서 발생한 돈에서 그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네. 근데 유치권자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팔렸다고 해서 거기서 내 공사대금을 챙겨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매를 해서 어떻게 돈을 새로운 주인이 나랑 합의를 하는 방법을 찾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새로운 주인은 이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권은 좀 어려운 말로 대물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라 그래서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집에서 나갈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집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소유자가 경락인이라 그러죠. 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유치권이 길어지면 나는 뭐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나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도 걸고 있고 난 법적으로 유치권을 아주 안전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돈 안 주고 어차피 이자는 쌓이니까 돈 안 주고 있어봐라. 난 절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요. 네. 3년이 지나면 유치권이 소멸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꼭 그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거나 네. 채권 보존 조치를 해놔야지 유치권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 공사대금 채권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이 3년이 또 네, 기간이 그러니까 있나요? 유치권이 3년인 게 아니라요. 네. 그 유치권을 근거 있게 만들어주는 네. 유치권을 근거 지어주는 그 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게 죽어버린다. 즉 소멸돼 네. 버리면 네. 유치권도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경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경매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이렇게 행사가 돼 있고 대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매 쉽게 그 물건을 낙찰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유치권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제 어떤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어떤 누군가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경매 신고서에 그 경매 물건 목록에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네.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새로 이걸 낙찰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두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유치권은 가짜 유치권이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이 없거나 변제액이 이르지 못했거나 유치권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깰 수 있는 유치권이다라고 하면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물건을 1억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쉽사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사리 네,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능력이 있다면 10억짜리 건물을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2억 3억에도 사고 유치권은 자신이 소송이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낙찰인은 아주 훌륭한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요. 또 그와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유치권의 의미도 잘 모르고 유치권이 얼마나 강력한 권리인 줄 모르고 그냥 유치권 내가 새로 낙찰 받아서 이 사람 쫓아내고 내가 리모델링해서 내가 비싼 값에 팔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 즉 깰 수 없는 유치권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 5억에 낙찰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20억, 30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거는 경매를 들어갈 때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럼 법리적 해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나요?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보예요. 정보. 과연 이 채권자들이 진짜 채권자인지 또는 그 보통 가짜 채권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건물주예요. 근데 빚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난 경매를 막고 싶어. 그러면 보통 하는 게 뭐겠어요?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서 자기 친구들을 유치권자로 내세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범죄예요. 입찰 방해죄라 그러는 건데 네.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낙찰받는 사람들. 이 유치권은 가짜 유치권이다. 또는 이 유치권은 내가 깰 수 있는 유치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면
그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 깰 수 없는 진성유치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깰 수 없는 진성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 즉 대부분은 공사대금 채권이겠죠. 네.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점유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정말 채권자라면 그 유치권은 제가 그 채권자한테 돈을 다 주지 않으면 네. 또는 이자까지 주지 않으면 그 채권자를 내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모르고 이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을 이제 낙찰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10억짜리 건물을 5억에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이 진성 유치권이 있어서 한 뭐 15억, 20억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포기를 해도 포기를 가능할까요? 하면 되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순간 입찰을 5억.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내요. 그렇죠. 10% 상당히. 네, 그거를 네. 포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낙찰을 받은 후에는 뭐 포기하고 말고가 없이 그냥 그 내 물건에 있는 유치권이 계속 행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뭐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낙찰 경매를 좀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잘못해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잘 알아보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네. 네. 그 이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이 넘으셨어요? 예. 20년이 넘었는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네. 잘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연금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공단에다 물었더니 네. 이혼한 사람한테 몇 프로가 법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이런 거를 그때 나누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살아 계신 동안에 부은 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산 동안에 부은 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게 그게 법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청취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재산 분할할 때 특이한 반영에 대한 사연이 있거나 그 당시 특이한 협의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조항도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이하게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재산 분할 당시에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규 규정에 따라서 그냥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뭐 아까 청취자께서는 뭐 내가 그때 전 재산을 다 주고 이런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그런 법률이 규정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모든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분과 반으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분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혼할 당시에는 저희가 참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예, 재산 다 그냥 그 이혼의 사유는 우리 이혼한 그 당사자하고의 그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전부 다 재산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상징해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남자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독으로다가 그냥 법적 이혼을 해버리고 마른 상태거든요. 선생님. 네. 예. 그러한 구체적인 사유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제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여기서 더 이상 되면 될까요? 네,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의를 제기를 하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해야 돼요?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전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 다 얘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적인 지원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 이 국민연금법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법적인 문제 좀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유치권 행사 관련해서 더 일단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치권은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한번 유지가 되면 상당히 강력한 효력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들 아니면 뭐 꼭 내가 받을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세적 효력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그 공사대금을 가지고 계신 공사하시는 업체분들이나 둘 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유치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또 유치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는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랜카드만 거뒀다고 모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산을 공사를 하는데, 산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일주일 한 달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일주일 생각했다가 이제 돈을 한 달 동안 늘었으니까 그걸 못 줄 거 아니에요. 네. 못 줬는데 그 일한 대금에 대해서 그 산을 그렇게 압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산을 압류는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가압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계약이 일주일 일한다고 그러고 한 달을 일부러 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일주일 일한다, 한 달 일한다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딱 정한 이 일을 해라라고 돼 있으면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거는 공기의 문제고요. 더 이상 돈을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늦어지면 우리가 지체 상금을 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공사대금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얼마로 그 계약을 했으면 한 달로 늘어났으면 돈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정해놓고 돈을 딱 정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면 공기가 늘어났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체상금이라고 그래서
네가 공사를 더 늦게 했으니까 너의 잘못이다라고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루별로 하루에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한 달이 늘어났으면 공사 대금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서 내가 줘야 될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안 했지만 이게 얼마 공사라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이제 한 달을 늘려놓고 그 한 달에 대한 그거를 자기네가 생각해서 돈을 얼마 달라랬는데 저는 계약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한 금액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혹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견적서나 문자는 남아 있죠. 아, 그렇다면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맡긴 일보다 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약속한 돈 이상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앞서 이제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 건축주가 있고 이제 건설사가 있고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 건설사에서 이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하청 업체에서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건축주는 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줬는데 건설사가 중간에서 주지 않은 경우 그런 이런 경우도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돈을 줄 때 항상 그 하도 업체들한테 돈이 잘 지급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설 업체한테 뭐 공사 대금을 전부 줬는데 그 공사 업체가 하청 업체들한테 돈을 안 줬을 때도 저는 불이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불합리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설 업체, 믿을 만한 건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건설사가 하청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서 일을 하는지 건설사에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현행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기보다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그 예를 들면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건설사한테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해서 줍니다. 기성고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해요. 나 돈을 못 받았는데 건설업체한테 돈을 안 준 거냐라고 했을 때 난 다 줬다라면서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끝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런 일을 가정해서 건설사에게 100% 선급으로 미리 줄 필요는 없겠다 싶나요? 그건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뭐 아주 믿을 만한 신용이 있는 건설사라면 뭐 대기업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뭐 믿을 만한 건설사라면 뭐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기성고 따라서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 다래원의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